대선 출마 선언은 언제 좀 하실 그건 예정이신가요? 지금 뭐 여러 가장 어느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지금 네. 검토 중. 네. 아직 뭐 일정이나 이런 거 확정이 예, 된 예, 건 아니고요. 예. 사실상 뭐 이미 이렇게 다 알려줘서 이렇게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많은 것을 갖춘 분이어야죠.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와 도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때 정말 이번에는 정말 준비된 그런 대통령이 저는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은 지금 이 과거의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떤 혁신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에 뭐 이런 시민사회에서부터 또 서울시 시장 5년 내리기까지 혁신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깔때기가 다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자랑할 줄 몰랐는데. 그 마침 오늘 그 어젠가요? 안철수 대표가 아주 그 혁신가로서 이제 시장님을 롤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예. 혁신가가 역시 혁신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저도 덕담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미 저는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영국의 그 가디언즈가 세계 5대 혁신 시장을 꼽았거든요. 그 중에 이 블룸버그 시장이나 이렇게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현직 시장이 아니고요. 현직 시장은 저밖에 없었죠. 뭐 혁신의 아이콘이죠. 국내외적으로.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한국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과 뭐, 비교해서. 서울시처럼 좋아지죠.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에 사실 과거의 하드웨어나 토목적 그런 시정으로부터 완전히 어떤 소프트웨어적이고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존엄이 더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됐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1,800만 노동자 중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지난 그 5년 동안에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10,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거든요. 채무를 7% 갖고 그다음에 그 복지 예산을 4조에서 8조 6천억으로 2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래서 1,000개의 어린이집이 공공립 어린이집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6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환자 안심병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수많은 사실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쉬운 예가 없죠. 근데 시장님은 나름대로 이제 서울 시정을 좀 혁신하고 이제 새롭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데 하신 거에 비해서 약간 좀 평가를 못 받는다고도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은 이제 그 저희들이 뭐랄까요 홍보나 이런 거에 사실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산 중에 홍보 예산 같은 거는 뭐 사실 많이 늘리기보다는 줄여왔던 게 사실이었고 뭐 저는 결국은 시민들이 다 알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또 뭐 저는 선거를 준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정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의외인 게 사실 정치인들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그 뉴미디어 접근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훨씬 다른 주자들보다 그런 그 홍보도 이제 소통의 일종이니까요. 잘하실 것 같은데 명성황하게 좀 부족하다고들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럴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작이죠. 이제 사실 그동안 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준비에 있어서는 가장 늦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거의 준비는 늦었지만 워낙 제가 해왔던 어떤
어떤 일이나 성취나 또 콘텐츠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누가 보기에도 가장 풍부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사실 뭐 이 어떤 인기 투표 정도 한 것이지 정말 우리가 이 향후 정말 5년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 허망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은 더 엄밀한 입장에서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걸어갈 길을 이렇게 과거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쳐다보면서 좀 더 면밀한 그런 검증을 하게 되면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 저평가된 우량주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명박 시장 때도 제가 그때 서울시를 출입을 했었는데, 그런 뭐 서울시 네. 그때 이제 뭐 상징적인 사업들이 이제 청계천이니 이제 버스 전용차라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중적인 임팩트가 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인을 하고 이제 서울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은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나도 미리 대선 나갈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좀 상징적인. 전혀 안 했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시장 되던 첫날부터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방 큰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청와대 가라 이런 얘기들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근저에서부터 부정했습니다. 왜냐? 지금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 무슨 그런 토목 사업 그런 큰 거 한 방에 무슨 그냥 저는 시장이 자신의 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 사소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바라는 거,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어떤 시민들의 그런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것이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이런 거대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계천 사실 그 비용도 들어가고 지금 뭐 미완성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고통의 강을 지나가는 지금 뭐 1,300조의 가계부채 그야말로 벼랑 끝에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그 고통을 줄이고 또 뭔가 희망을 만들어가고 좀 행복을 정진시켜가는 이런 작은 정책들이 저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역시 747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행복해졌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구호나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봐야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은 뭐 강바닥에 22조를 쏟아 부었고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 벼랑 끝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천만 서울시를 이끈 경험은 다른 분들이 갖지 못한 큰 경험이고 이제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점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뭐 어떻게? 서울시는 외교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중앙정부만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지방정부를 경영해봐야 바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런 바닥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사실 서울은 또 외교 국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공 외교가 사실은 뭐 외교부가 큰 틀에 중앙정부가 큰 틀에 외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실제 내용은 또 이런 지방정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 국방이라는 것이 무슨 뭐 전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간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의도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나 여의도 정치의 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건 약점 맞죠. 이번에 해보니까 역시 또 정치라는 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또 그것은 굉장히 강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여의도의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하나의 기득권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어찌 보면 그런 기득권으로부터 이렇게 전혀 사실은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오직 국민들만 쳐다보고 늘 이 시민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당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수차례 조금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근데 시장님 보시기에 그 이른바 문재인 리더십은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셔서 그러셨던 건가요? 글쎄 저는 이제 뭐 그 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성과 또 열려 있는 이런 구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당이 너무 지나치게 한 세력에 의해서 정파에 의해서 독점되고 또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른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친문당이라고 하는 내외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정치 행태, 그런 구조, 그런 문화를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문재인 대표를 인신공격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선의 과정 자체가 좀 이런 열려 있는 어떤 또 그리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돼야 또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동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큰 관심과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과정이 저는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지나치게 일부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하는 것을 공격하는 그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표 지난번에 이제 비판할 때 참여정부 시즌 2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가 공보다 과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뭐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보수 정권이 저지른 과오나 잘못에 비해서야 당연히 우리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저는 압도적으로 개혁적이고 이 국가 개혁에 앞장섰다 그런 성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지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든지 신자유주의에 기반해서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노동 조직이라든지 시민사회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정부는 이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이런 그 민주정부 3기가 돼야 된다. 제가 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장님한테는 이제 우리 이제 언론 표현으로 문안박 이렇게 해서 야당의 이제 뭐 3대 트로이칸이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때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이 좀 시장님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은 좀 있으신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상을 바꾸고 혁신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늘 열정을 다했고 또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그걸 이제 이런 어떤 성장하는 국면을 어떻게 그 제가 거쳐갈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당선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를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내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름달은 늘 차면 기울잖아요. 그다음에 이 추석달은 또 점점 차오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지금 몸풀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곧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또 본격적으로 이 검증이 시작되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도 이게 뭐 이제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갖고 외워서 하는 것과 또 자신이 정말 체화되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4달 정도, 한 6개월 이내에 이제 뭐 선거가 치러질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6개월도 안 되죠. 네, 네. 그 시간이면 충분히 뭐 오늘도 가능하다고 그 이병환 전 참여정부의 그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박 시장은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 2%부터 시작하지 않았냐 그렇게 저한테 격려해서 저도 상당히 격려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실험에도 왜 예? 한판 뒤집기 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저는 국민들이 정말 이 선거라는 판이 뭐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갖고 끝까지 간 경우는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역동적이고 뭔가 한편의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죠. 국민들이 늘 그런 걸 만들어 주셨죠. 아까 이제 선거판에 이제 역동성을 위해서 이제 공동 경선 그리고 그에 따른 공동 정부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오늘 주셨는데요. 이런 공동 경선, 공동 정부라는 게 이번 선거를 맞는 당유론적 차원에서 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둘 다인데요. 지금 정말 국민들이 1,000만 명이 넘게 이 광장에 나와서 정말 분노와 그런 갈망의 외침을 보낸 이유는 진짜 이 대한민국이 좀 이대로입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완전히 이 과거와는 결별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뭐 그런 한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이 아마 새로운 정부는 그 기대의 불꽃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불타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되는 기대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말하자면 나홀로 함대를 갖고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민주연합함대를 구성하자. 그래서 정말 이 국회에서도 이 말하자면 과반수가 넘어서 안정되게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연정이라든지 뭐 협치라는 게 시대의 대세지 않습니까? 좀 권력을 다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면 오히려 서로 상호 견제도 되고 상호 협력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권력을 독식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이 경험을 바로 지금 목전에서 경험했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결의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다 먹고 좀 나눠주겠다고 하면 다 그 테이블에 앉겠죠. 네. 이번 대선에 만약에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이제 여러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워낙 이제 우리가 집권 가능성이 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단결은 승리를, 분열은 패배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기억하기도 싫지만 과거 6월 항쟁 때도 보면 그때 뭐 사실은 전두환 군사 정권과 그 이은 노태우 정권이 어떻게 탄생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야권은 분열했고 결국은 노태우가 집권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야권은 단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은 정말 승리해서 국민이 바라는 그 정말 꿈을 요구를 다 저는 관철한,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실제 정책 준비는 대충 다 그림은 다 구상은 다 마치신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준비가? 저는 이 수많은 것들이 참 책이잖아요. 5년 동안을 정말 하루같이 오직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온 그런 삶인데 뭐 뭐든지 얘기하셔도 네. 이것도 오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핵심은 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정말 시민들과 함께 저는 협치의 행정을 해왔다. 그래서 서울을 하나의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 온 이 집단 시성의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도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제1 공약으로 뭘 뭐 대선 공약은 뭐 우선 저는 99대 1의 사회를 보다 더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것. 지금 이것은 어떤 한 국민 개개인의 삶을 말하자면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돼야 국민들이 정말 배를 불리고 어떤 일정한 어떤 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헐벗고 또 이런 벼랑끝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지금 전부 비정규직으로 뭐 내몰렸고 뭐 지금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내세운 것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한편으로는 권력, 재벌 권력, 검찰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의 개혁, 또 한편에서는 이 국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기본 소득제, 뭐 노동 문제, 복지, 또는 100만 명의 공공 그 고용, 뭐 또는 이런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교육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요즘 최근 현안인 사드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 조금 그 짧게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북핵을 해결하는 문제로서 사드가 충분치 않다. 사드로는 이 수도권 방위가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도 경주돼야 된다. 사실은 북핵을 지금 현재 상태로 경계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북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것은 저는 외교적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미 개발을 해서 날라오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 좀 그건 후책이죠. 보다 더 선책은 아예 개발을 지금 동결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핵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이런 외교적 노력이 과거 육자회담이라든지 또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냥 이 사드에 뱉지만 지금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와서 또 다른 안보 문제나 다름없는 경제 문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군위안부 문제는 저는 이것은 정말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진정한 사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다음에 재발 방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합의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는 이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